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속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감정평가 실무가 맞는지 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산식이 나오면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감정평가 방식과 감정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얘기를 할 때 이게 어, 방식과 방법 나와 있는데요. 요거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방식과 방법. 방식 3방식, 방법 7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3방식 7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자, 이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방법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감정평가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규율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식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3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만드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치 삼면성인데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방법이야 여러 개가 쪼개져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크게 봤을 때 세 개의 틀에서 가치를 만드는 부분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 방식은 가치 삼면성을 그대로 이제 대별을 하는 거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이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뭐냐?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건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 이 가치 삼면성이라는 걸 보는데, 첫 번째, 재화에 얼마만큼 비용이 투입되었나? 두 번째, 그것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냐? 세 번째는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요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본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이 사람의 행태를 보고 감정평가 기법을 만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 삼면성이라고 하고, 이제 첫 번째 거를 비용성, 두 번째 거를 거래되는 거, 이거 시장성, 세 번째 거를 수익성. 이 세 가지를 가치 삼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쭉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삼면성을 가지고 이제 각 방식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감정평가 방식인데, 첫 번째가 원가 방식, 두 번째가 비교 방식, 세 번째가 수익 방식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3방식을 방금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라며요. 거기 맞춰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의 자체에서부터 지금 쭉 내용이 나오는데, 원가 방식이란 어떤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을 말한다. 이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법은 이 두 가지,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다. 그 다음 이어서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거다. 그리고 이 비교 방식 안에는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거사비와 임사비 플러스 알파 공시가 기준법. 사실 공시가 기준법은 조금 이제 별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성의 원리는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해놓고 및 한 다음에 따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공시가 기준법 자체는 시장성의 원리에 그대로 기초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딴 얘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는 비용성의 지금 원가 방식, 비용성으로 원가 방식 만들었는데, 이 원가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원가법, 적산법을 만들었다. 두 번째, 시장성이 원래 기초해가지고 비교 방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비교 방식 안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사례 비교법이 있다. 따로 공시가 기준법이 있다. 세 번째,
수익 방식이죠.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법이고 수익하는 법이랑 수익 분석법이 있다. 3방식과 7방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3방식과 7방법을 가지고 감정평가사 합격을 하신 다음에 평생 먹고 사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어서 쭉 나오는데요. 이제는 이제 방식이란 게 보면 어떤 가치 삼면성에 따른 논리에 기초한다라는 표현만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써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7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정의를 읽어 드리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7가지 방법 정의 체크하면서 같이 한번 쭉 볼게요. 저는 원래 수업할 때 이 뭐 읽어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해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글은 보조이잖아요. 보조자니까. 예, 잘 안 읽어 드리는데 이건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정의는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밑줄을 치면서 읽을 거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법.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적산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원가법. 이름 자체가 원가를 기준한 방법으로 느껴지죠. 예, 느껴지는 건데, 제조달 원가라는 새로 제조될 때 얼마냐라는 이제 신축 금액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보통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또 회계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니 건물 같은 경우에 매년 이게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감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감가를 반영해서 원래 처음 지으면 이 물건을 이제 처음 지으는 걸 전제를 한다 그러면 100억짜리인데 10년이 지났네. 그래가지고 20억 감가.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는 원가법으로 매겨보니까 80억이다. 그래서 도출된 80억을 부를 때 적산가액 80억이다 하는 거예요. 각 방법에 도출된 결과를 시산가액이라 부르고요. 시산가액. 시산가액이라 부르는데 어떤 방법을 도출해서 나온 결과는 항상 시산가액이에요. 그 시산가액 중에서 원가법에 의해 도출된 건 적산가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거사비로 나오는 거는 뭐 이제 비중가액 이렇게 부르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일종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 원가법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갑니다. 적산법.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다가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보니까 왜 방식 안에 뭐 2개, 3개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보면 여기는 가액이에요. 여기는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하나의 방식 시각 안에서 왜 굳이 2개를 쪼개놨을까? 라는 건데, 하나는 우리 소위 그 현실에서 말하는 가격 얘기할 때는 원가법을 하는 거고, 임대료 얘기할 때는 적산법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죠. 여기서 임대료는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뭐 사용료 포함한다. 같은 말로 보는 거거든요. 보통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많이 부르는데 뭐 토지 같은 경우 사용료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뭐 지료 이렇게 많이 부르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산법으로 도출된 임대료를 적산임료라고 부릅니다. 적산가액, 적산임료 이렇게.
적산법 설명을 살짝 드리면 대상분의 기초가액, 내가 요거 건물주, 우리 다 건물주 꿈이잖아요. 자, 나 이제 드디어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놓으려고 샀습니다. 건물을 샀어요. 100억 주고 샀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100억을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래도 이자가 1년에 뭐 1%로 할까요? 뭐 1억 원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를 놓으면 내가 따로 부동산 사는데 노력과 비용도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관리도 해야 되고, 임대차도 고민해야 되고, 세금 계산도 훨씬 복잡하고, 뭐 저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 하면서 그래도 난 한 5%는 받아야 될 것 같아 라는 거죠. 그게 기대율이에요. 100억 투자했으니까, 내가 100억 투자했으니까 5% 정도는 내가 벌어야지. 그러면 5억, 내가 5억 정도는 가지고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 개념에서 기초과의 기대율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5억이라는 기대 수익에다가 5억만 딱 벌면 돈이 모자라죠. 왜? 비용 발생하잖아요.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 전기 나가면 전기 저렇게 고쳐줘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많죠. 임대차 관리하는데 뭐 중개수 수수료 같은 것도 부담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단 말이죠. 경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5억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보니까 1년에 경비가 한 1억은 드는 것 같아. 그러면 임대료 얼마 받아야 되죠? 총 6억을 받아야 되죠. 이게 적산임료예요. 적산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초과의 기대를 곱하고 이 뒤에 붙은 거를 필요재경비라고 부르는데, 그 필요재경비를 더해가지고 임대료를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원가 방식 안에 2개. 자, 이어서 이제 비교 방식 가볼게요. 비교 방식 첫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 이건 가액을 구하는 거겠죠? 밑에 거 임대 사례 비교법. 이건 이름 보니까 거래 임대하니까 요거 가액과 요 임대료 구하는 거. 거래 사례 비교법 보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후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한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구해진 거를 비중가액. 임대사례 비교법 가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후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이렇게 구한 임대료를 비준임료. 이렇게. 뭔가 계속 산식을 곱하는 느낌이 들죠? 거래사례 비교법. 내 아파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거사비로 이제 알아봐야겠다. 우리 바로 옆에 거래됐네? 나랑 정말 비슷하잖아요? 15개 거래됐어요? 사정 보정. 알고 보니까 친척끼리 이게 거래한 거라서 좀 싸게 거래됐네. 원래 12억짜리인데 10억에 거래됐네. 12억으로 올려주고. 사정 보정. 1.1 곱하고. 시점 수정. 1년 전에 거래됐구나. 근데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이제 시간이 격차가 나니까 그 시간적인 부분을 보정하는 거죠.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써가지고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좀 바뀌어서 한 2% 올랐다. 곱하기 1.02.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사실 나는 남향이고 얘는 동향이야. 얘는 강이 안 보이는데 나는 사실 살짝 강이 보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 물건이랑 정말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요. 사정 보정의 과정과 시점 수정의 과정과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보니까 내 아파트는 13억이야. 결론에는 그 내용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거의 똑같죠. 옆에호가 뭐 월세 뭐 한 달에 100만 원 하고 뭐 보증금 뭐 해가지고 뭐 3천만 원에 100.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정 보정, 실전 보정, 가치 형성 비교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 임대료가 그래도 보증금, 월세 이건 뭐 다 떠나서 1년 동안 뭐 실질 임대료를 부르는데 실질 임대료가 그래도 뭐 1,500은 나온다. 뭐 이게 바로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대료 구하는 거. 거래 사례의 기초 아니야. 임대 사례의 기초 아니야. 예. 근데 둘 다 시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시장에서 거래됐고 시장에서 이렇게 임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조금 다른데 요거 한번 볼게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 뭐냐면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 인정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비교 표준지라고 부르는데 이 표준지에 공시지가가 얼마냐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 결론을 공시지가 기준 가액이라고 부른다. 잘 보시면 요거 토지만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설명드렸었고, 그렇죠?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나라에서 발표하는 공적인 가격이죠. 표준지란 게 있고 개별지란 게 있는데 표준지는 전국에 한 58만 필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담당 시군구에서는 나머지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만든다. 근데 요거는 공무원분들이 이 대량 산정 모형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돌려가지고 자동으로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표준지는 한 개 한 개 우리 평가사 평가를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정확하겠죠. 그래서 토지를 평가할 때 아니 전국에 공시지가가 거의 60만 개가 있는데 표준지가 거의 60만 개가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하기 좀 힘들겠죠. 이거는 대량 산정 모형을 돌린 거니까 각각 하나하나를 평가사 전수로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오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튼 전국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표준지라는 아주 좋은 가격 자료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토지 평가하면 좋겠네. 맞잖아요. 그래서 토지 평가할 때 이 표준지를 가지고 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표준지는 매년 1월 1일자가 공시가 된다. 매년 1월 1일자가 공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월 1일에서부터 우리 기준 시점까지 시점 수정하면 되고 표준지랑 내 땅이랑 다른 지역에 있다. 뭐 옆에 구에 있다. 좀 먼 데 있다. 지역 요인 비교하면 되고 개별 요인 비교 요거는 토지마다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표준지는 길 한 개 끼고 있는데 난 두 개 끼고 있다. 표준지는 정방형인데 난 가장형이다. 뭐 이런 것들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보정 그 밖에 요인 보정 표준지 가지고 시간적인 것도 고쳤고 지역적인 것도 맞췄고 개별적인 특성도 반영을 했는데 표준지는 알고 보니까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 표준지는 기본적으로 개별지 산정의 기초가 되고 개별지는 개별 공시지가는 가장 큰 역할이 재산세 산정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를 100%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금을 좀 덜 받고 말아야지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이면서 사실 알고 보면 시장 가치에 좀 미달되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지역 내에서 뭐 이런 대지 기준 했을 때 표준지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와의 격차가 그냥 사실 이제는 거의 2배가 나요. 처음에 이 제도를 89년도에 도입했을 때는 그 정도 차이가 안 났을 텐데 계속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100%일 때 100% 못 올리거든요, 이게. 조세 저항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아니, 내 땅이
아무리 봐도 100억짜리인데 공시가격이 110억이 나왔어요.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왜 10억이나 더 세게 매겨가지고 왜 세금 많이 내겠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격차가 존재하다가 보니까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져서 서울시역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2배. 그러면 숫자가 여기 뒤에 그 바뀐 보정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표준지는 100만 원인데 사실 내 땅은 200만 원짜리거든요. 이게 뭐 전답, 임야, 그리고 어디 보면 도시 말고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쭉 넓혀지게 되면 더욱더 시세 포착이 힘들고 이제 뭐랄까 그 시장 상황에 대한 반영 자체가 조금 느릴 수 있는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 이 그 바뀐 보정이 3도 들어가고 4도 들어가고 쭉쭉쭉 8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뭐 마지막 그 바뀐 보정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부동산 또 전문가가 되시면서 뭐 투자를 하던가 생각을 많이 하실 거니까 본인이 본인 땅 갖고 있으면 본인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 공시지가랑 실제로 우리 평가할 때랑 어떤 관계일 건가? 그 바뀐 보정으로 해소되는 관계다. 이렇게 그런 내용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공시가 기준법은 사실 표준지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위에는 거래사례나 임대사를 기초한 게 아니죠. 표준지는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잖아요. 물론 그 표준지를 평가할 때 뭐 거래사례에도 참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튼 표준지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완벽히 딱 시장성에 기초한다 보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이 공시가 기준법을 3방식이 안 넣으면 감정평가사는 3방식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공시가 기준법 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칙이 개정되면서 뒤늦게 들어왔어요. 뒤늦게 들어왔고 근데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가 방식은 수입 방식은 완전히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 좀 비슷한 게 비교 방식 산식 비슷하게 곱하기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요.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표준지를 매길 때 사실 가장 자주 쓰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사실 표준지 매길 때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의 원리 비교 방식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비교 방식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표준지 공시가 기준법은 여러분들이 실무 감정평가사를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무조건 하죠. 너무 중요해서 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익 방식에 기초한 평가 방법들이고요.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렇게 도출된 가액을 수익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수익 분석법이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해서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만들고요. 거기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익 임료. 자, 수익환원법 가액을 구하는 거 먼저 보면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했어요. 딱 봐도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면서 두 번 정도 초창기에 2번 정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화폐 시장 가치고요. 열심히 다들 계산기 치고 계시죠? 하고 계속 외우고 계시고 자, 2번째가 이제 사실 화폐 시장 가치가 약간 야트막한 동산으로서 위기를 한다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이런 큰 산이에요. 사실 어려워요. 근데 또 잘하면 그만큼 합격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다 못하니까.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좀 이제 어려운 방법인데요. 말도 좀 어렵죠. 근데 요거 이렇게 좀 우리 묶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순수익을 환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래의 현금 흐름은요.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가액을 만드는데 요거를 직접 환원법이라 부르고, 순수익과 환원율, 가액, 순수익, 아니 우리 여기 이제 빌딩들이 많잖아요. 옆에 빌딩이 거래가 되었는데 100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아 여기 임대료가 1년에 10억씩 나온대요. 순수익이 10억씩 나온대요. 순수익과 가액, 거래된 가액의 비율이 1대 10이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나누기를 하는 숫자로 바꾸면 0.1이잖아요. 10%. 10%.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 동네는 순수익과 가치가 10배 차이. 반대로 말해서 순수익이 가액의 10%가 되는 게 일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빌딩을 살 때, 100억 정도면 그래도 수익이 10억은 나와야지. 10억 정도면 100억 줘도 돼. 20억이 나오면 200억, 5억이 나오면 50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관계가, 수익과 가치와의 관계가 환원율이라는 수치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 평가사는 이제 그러면 이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대상 물건 자체가 지금 15억의 순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시장에서, 이 대상에 속한 이 시장에서 수익과 가치가 10배라는 거, 10%라는 그 수치만 찾아내게 되면, 15억 순수익을 발생시키니까 10% 나눠가지고 150억으로 평가하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이제 순수익 환원율로 하는 직접 환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요것만 하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거죠. 그렇게 어쨌든 10%라는 건 시장에서 차단해가지고 직감적으로 평가한 건, 직감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건 좋긴 좋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자체가 산출하는 수익을 또 분석해보면 조금 이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면 어떨까? 그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는 내용에 이어지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걸 좀 써볼게요. 수익하는 법이 어려운 이유는 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때문인 건데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 부동산이 발생한 수익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매달 월세를 받죠. 월세 계속 받고 있어요. 내가 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죠. 오케이, 월세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내가 이것을 영원히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적당한 타이밍이 되면 하다가 매각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원래 1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뒤에 120억 주고 팔았어요. 20억 남았죠. 우리 그거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사면 매달 월세 받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몇 년 뒤에 팔 때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 부동산을 사면서 가치가 떨어질 것을 그죠? 보고 사진,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오를지 아니면 안 오를지. 안 오를 것 같으면 사실 잘 안 사잖아요. 오를 것 같은 걸 사는 거잖아요. 뭐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이란 거는 크게 따지고 보면 매달 월세를 받는 운영 수익이 있고 대팔 때 발생하는 자본 차익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본 수익. 이 두 개를 가지고 부동산을 평가하면 어떨까?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자체는 매기 발생하는 월세 같은 운영 수익이 있으니까 그 매기의 현금 흐름을 하나 집계를 하고,
요걸 우리 화폐 시험 같이 배웠으니까 현실적으로 쫙 당기면 되겠죠. 매년 1억씩 월세가 발생하고 뭐 월세에서 비용 빼고 나면 뭐 8천만 원 남는다? 뭐 8천만 원 계속 남죠. 그리고 나는 5년 뒤에 되팔 거야.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럼 5년 뒤에 얼마가 될까를 예상하는 거고 5년 뒤에 재매도 가액이라는데 자본 원본을 다시 팔 때 얼마냐 재매도 가액. 그거를 이제 평가도 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의 가치는 받는 수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운영 수익 가지고 계산하고 5년 뒤부터 나머지 기간 전체는 되팔면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일정 기간으로 쪼개면 임대료가 되고 전기간으로 하면 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5년 뒤에 가액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기간은 뭐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되팔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매기 발생하는 운영 수익과 마지막에 발생하는 자본 수익을 전부 현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보면 이게 이 부동산에 발생시키는 전체 전기간의 수익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액으로 보자.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입니다. 자, 가액 설명, 가액을 구하는 수익 방식이었어요. 자, 수익 분석법 갑니다. 수익하는 법은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좀 많이 길었지만 해주시고 수익 분석법 이제 약간 내려놓으세요. 이제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이유 자체는 이제 우리가 방식으로 넣어놓긴 했지만 잘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잘 안 쓴다 그러면 공부 아예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들어주세요. 자, 내용을 보면 이게 임대료를 만드는데 뭔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수익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업 경영에 의해 산출되는 총수익은 뭐죠? 매출액이잖아요. 우리 회계할 때 맨날 처음 배우는 거 매출로 시작해.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판매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나오잖아요. 그 매출액을 분석을 해서 대상 물건 일정한 기간 산출되고 기대되는 순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걸 빼가지고 그 매출액부터 계속 빼는 거죠. 우리 부동산이 산출하는 순수익이 나올 때까지 우리 부동산 분의 기여도가 나올 때까지 나머지 이 기업의 매출액을 산출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이다. 핸드폰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핸드폰의 매출에 대해서 수익액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뭐 제조시설들을 갖춰야 되니까 공장에 기여한 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핸드폰을 만들면서 정말 다양한 인적 자원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고안하고 기획을 하고 공장에도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핸드폰이라는 매출을 발생할 때 일단은 기본이 되는 자본의 기여도, 시설들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경영에 대한 기여도, 노동에 대한 기여도. 매출액이 1조가 발생했을 때 경영, 투산, 자본, 그 다음에 뭐 노동, 기타 등등의 정말 다 기여도가 고려가 되어서 이 1조라는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지금 우리 회사의 본사 사옥을 임대료 평가하려고 하는데 우리 본사 사옥이 기여한 바가 있을 거야. 1조를 분석을 해서 이것저것 타 부문이 기여한 걸 다 빼고 남는 걸 딱 가져와 보니까 1조 중에 한 300억 정도가 우리 본사의 기여도야. 순수익. 거기서 임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필요재경비 더해가지고 결정한다. 말만 들어도 구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보통 언제만 쓰냐면 방금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본사 사업 평가할 때 쓰는 건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주차장 임대료. 특히 이제 노면으로 하는 노상 주차장. 자, 잘 보면 이 노상 주차장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한 임대료를 매기고 싶은 거예요. 자, 주차장에 대해서 일단은 수익은 주차료가 나오는 거니까 그 매출액이 존재하겠죠. 여기서 나머지 기여도를 빼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여가 그 땅이 기여하고 있어요. 나머지 뭐죠? 그 입구 들어오고 나올 때 그 차단기 있죠, 차단기. 그 기계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 정말 간단한 노상주차 생각해보면 하나. 그 거기 한 분 앉아 계시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이 노동. 이 두 개만 빼면 나머지가 전부 주차장 기여도예요. 이렇게 매출의 대부분이 그 부동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안 쓰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 건데요. 우선은 이 주차장 평가를 할 때도 사실 위에 보시면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을 더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료 평가할 때는 임사비가 원칙이에요. 수익 분석법이 원칙이 아니에요. 임사비 원칙이고, 두 번째가 적산법, 세 번째가 수익 분석법이잖아요. 더 쉬운, 더 원칙적인 방법이 존재하다 보니까 주차장 평가할 때도 사실은 잘 안 쓰이긴 하거든요. 뭐 일단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튼 수익 분석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한다고 하시면 이제 주차장 임대료를 평가할 때를 좀 상정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3방식 7방법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참 정리 잘 해놨죠. 원가 비교 수익 방식, 그리고 가액과 임대료 원가 적산법, 역시 비교 방식의 거사비, 임사비, 공시가기준법, 수익 방식의 수익한 수익 분석법. 산식으로 표현하면 원가법은 제외된 원가에서 감가수수자금을 빼가지고 결정이 되고요. 적산법은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 적용비.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 거래금액에서 하정 보정, 시점 수정, 가청성 요인 비교치를 곱해가지고 결론이 나오고요. 공시가기준법은 그 비교 표준제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그 밖 요인 보정치까지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의 같이 가는데 임대사례 임대료에서 하정 보정, 시점 수정, 가청성 요인 비교치를 곱해가지고 나오게 되겠고요. 요거 볼 때 살짝 말씀드릴 게, 여기는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치로 나와 있냐 궁금하실 수가 있죠. 정의도 보면 거사비와 임사비는 가치형성 요인 비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시가기준법은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가치형성 요인 세 가지, 우리는 공간적 차원에서 이 가치형성 요인 비교치를 이제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공간 가장 넓은 거 일반 요인, 그 다음 지역 요인, 그 다음 개별 요인이었죠. 일지계. 이렇게. 사실 이 일지계라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자산인 토지를 중심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치형성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토지만을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하는 거잖아요. 요인 비교할 때 지역 요인 비교랑 개별 요인 비교를 하면 돼요. 어차피 일반 요인은 다 똑같잖아요. 표준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거사비와 밑에 나와 있는 임사비는 토지만을 전제한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평가할 때 뭐 아파트는 뭐 그래야 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할 수도 있긴 있죠. 있는데 뭔가 토지처럼 확 와닿는 느낌이 아니죠. 더 가볼게요. 거사비 하는데, 자동차 거사비 할 때 지역요인 비교 의미가 있나요? 개별요인 비교 토지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일단은 자동차 거사비 한다 그러면 같은 모델의 중고 사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거래된 거를. 지역은 아무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건 뭐죠? 토지 개별 요인처럼 뭐 전면 도로 형상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연식, 뭐 주행거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해서 조금 열어놓은 거예요. 어떤 요인을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틀로 비교해도 되고, 자연적,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비교해도 되고, 혹은 새로운 이제 요인치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비교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말은 모든 물건에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원가 비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아까 수익 방식 좀 어려웠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 환원법인데 직접 환원법이 있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었다. 직접 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들로 나누어서 가액 구하는 거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현금 흐름을 현가하는 건데 매기의 운영 수익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을 그대로 현가하고 자본 수익에 대응하는 복귀 가액이란 것을 현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형에 따라서 대출을 고려하는 모형이 있는데 이게 BTCF거든요. 그리고 ATCF는 세금을 고려하는 모형이에요. 사실 이 ATCF는 세금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저당과 세금을 다 대출과 세금을 다 고려하는 모형이 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나만 얻는 지분 투자자, 은행 말고, 왜 우리 농담으로 아파트 얘기할 때 아파트 사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6억 들어왔어요. 그 뭐 옆에서 칭찬해 주는데 약간 겸손의 말로, 아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안방만 우리 거고 나머지는 전부 은행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당 투자자, 대출하는 은행과 지분 투자자, 사장님인 내가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수익도 쪼개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쪼갤 때 우리는 보통 뭐 원리금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자를 주죠, 저당 투자자한테는. 우리는 이 아파트가 오르면 다 가져가는 거죠. 원리금은 갚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이 모형이 있어요. 대출을 고려한 모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저당 가치를 별도로 더해주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지만 좀 미리 말씀드려봐요. 그런 경우에는 고려한다. 네, 요게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 분석법인데요. 수익 분석법. 일반 기업 경영을 통해 가지고 산출된 순수익에서 필요증비를 더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방식 7방법이었고요. 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가액을 혹은 임대료를 구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최종 평가 금액을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거든요. 우선 지금 두 번째 시간이 꽤 되었고 제가 3방식과 7방법 다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